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장님이 쓰러졌는데 금고문을 왜 열어? 회장님을 위해서예요. 금속이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두꺼운 철문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소리였다. 회장실 안쪽 책장 뒤에 숨겨진 회색 금고 앞에 한 신입 비서가 서 있었다. 손가락은 이미 비밀번호 4자리를 모두 눌렀다. 이제 손잡이만 돌리면 금고는 열린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동시에 외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장님 쓰러지신 사이에 금고를 왜 여는 겁니까? 신입 비서의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손잡이 위에 올려둔 손을 내릴 수는 없었다. 며칠 전 회장이 자신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쓰러지는 날, 제일 먼저 금고부터 열어라. 그 다음에 나를 살릴 방법을 찾아라.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회사에서 이 신입 비서 한 사람뿐이었다. 이야기는 그 약속에서 시작된다. 지은은 3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맞춘 정장을 입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 사무보조, 전화상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았다. 한번 뚝 잘린 이력서는 다시 잊기가 쉽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부터 먼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인 사이트에서 짧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대기업 그룹 회장실 비서 채용, 경력 무관, 성실함 우선. 지은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이력서에 적을 만한 대단한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버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또 고쳤다. 어떤 말이 면접관의 마음에 들어갈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기로 했다. 집세가 밀리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도 고객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다는 것. 야간 근무가 끝난 뒤에도 다음날 면접을 위해 눈을 붙이지 못한 날이 많았다는 것. 거창한 포부 대신 지금까지 버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었다.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 지은은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지은아, 왜 그렇게 멍하게 서 있냐? 아버지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허리 수술 이후 예전처럼 크고 묵직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집안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아빠, 나 합격했어. 회장실 비서래. 정규직이래.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굴리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제 너도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구나. 허리 아끼면서 해라. 허리는 한번 나가면 끝이다. 어머니는 퇴근 후 부은 발을 주무르던 손을 멈추고 얼굴에 웃음을 띄웠다. 정장 하나 더 사야겠네. 우리 딸 이제 멋 좀 내고 다니겠다. 그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 앞에 붙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무개 씨가 아니라 회장실 비서.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하루아침에 잘릴 계약직은 아니라는 확신만으로도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첫 출근 날, 지은은 본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와 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 아침 햇빛을 받은 유리는 반짝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빴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회장실은 저쪽 끝입니다. 비서팀 선배가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복도 끝에 적힌 회장실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 친절함도 머릿속에서 날아갔다. 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새로운 비서인가? 지은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짧은 회색 머리, 이마와 눈가에 깊게 새겨진 주름, 질 좋은 정장을 입었지만 몸을 과시하는 느낌은 없었다. 이 회사의 회장이었다. 지은은 허리를 깊게 숙였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비서팀 이지은입니다. 회장은 지은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걱정되나? 뜻밖의 질문이었다. 솔직히 많이 긴장됩니다. 지은이 정직하게 대답하자 회장은 입꼬리를 약간 올렸다. 긴장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오히려 안심한다. 긴장한다는 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손이 너무 떨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회장은 먼저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하루 대부분을 당신이 옆에서 보게 될 것이다. 잘 본다는 것이 뭔지 조금씩 배워가게. 그렇게 지은의 회장실 생활이 시작되었다. 회의와 보고가 빽빽한 하루 속에서 회장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한 순서로 흘러갔다. 세계 증시 지수, 환율, 원자재 가격, 그룹 주요 계열사의 전날 실적, 컴퓨터 화면과 종이 보고서를 동시에 넘겨보면서 회장은 빠르게 숫자들을 훑었다. 지은은 옆에서 필요한 서류를 내밀고 해당 계열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하고 메일을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지은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회장이 숫자를 보는 눈빛은 그저 놀라운 계산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느 날 아침 회장은 세계 지표를 쭉 살펴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지은 씨, 이 숫자들이 뭘 말하는 것 같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잠시 얼어붙었다.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 경기가 둔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표현을 최대한 활용해 대답했다. 회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것도 맞다. 그런데 이 숫자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하루를 걱정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떠올려 본 적은 있나?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수많은 회사에서 오늘 사람을 줄일지 말지 회의하고 있다. 누군가는 투자금을 빼야 할지 고민하고 누군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머리를 싸매고 있겠지. 숫자 하나가 바뀌면 사람 몇 명의 삶이 흔들리는지 그 감각을 잃으면 경영자는 아니라 그냥 계산기 잡는 사람이다. 회장의 눈빛은 숫자를 관통해 그 너머를 보는 것 같았다. 지은은 그때 처음으로 이 자리가 단순히 일정 관리와 전화 연결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숫자를 읽는 눈, 사람을 읽는 눈, 그리고 회사 전체 공기를 읽는 눈. 회장이 말한 잘 본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씩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회장실 한쪽 벽 전체를 채운 책장은 처음에는 그저 장식품에 가까워 보였다. 두꺼운 경영 서적, 오래된 경제 잡지, 흑백 단체 사진, 각종 상패와 기념품.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청소를 하다가 책장 한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손이 멈췄다. 책과 책 사이 손톱만큼의 틈,
그 안쪽에서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다. 이건가? 아무 생각 없이 힘을 주려던 순간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히 누르지 말게.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지은이 화들짝 놀라 손을 떼자 회장은 책장 앞으로 걸어와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속 부분을 눌렀다. 짧은 전자음이 울리고 책장 한 칸이 천천히 앞으로 밀려나왔다. 뒤쪽에서 두꺼운 회색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이 회사의 심장이다. 회장이 건넨 말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라기보다는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표를 숨겨둔 서랍이지. 이 회사가 어디 아픈지, 숫자가 어디에서 세고 있는지 미리 적어둔 자리다. 회장은 금고를 잠시 바라보다가 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사람들은 회사 비밀이라고 하면 대단한 비법이나 기술만 떠올리는데 실은 자기 실수가 가장 큰 비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 실수들을 여기다가 모아둔다. 지은은 금고 문에 손을 얹었다가 조용히 떼었다. 금속에 닿은 손끝이 왠지 모르게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책장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다. 눈 소식이 있던 겨울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우르르 회장실 근처를 빠져나갔다. 복도는 잠시 시끌벅적하다가 금방 다시 고요해졌다. 회장은 회의실에서 돌아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더니 가슴께를 손으로 꾹 눌렀다. 오늘은 조금 오래 버텼군. 웃으려 하는 말이었지만 얼굴색은 좋지 않았다. 지은은 물컵을 들고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겁니까? 의사를 다시 한번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장은 손을 들어 그 말은 잠시 멈추라는 듯 신호를 보냈다. 지금은 괜찮다. 다만 이럴 때가 오면 해두어야 할 말이 있다. 회장은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다. 지은 씨, 손을 잠깐만 내밀어 보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자 회장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생각보다 손이 따뜻했다. 내가 오늘 손을 왜 잡았는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마 당신만 기억하게 될 것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언젠가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쓰러지는 날이 오면 누군가는 내 곁에 붙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미래를 계산하러 계단을 오르내릴 것이다. 회장은 책장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 책장 뒤 금고를 떠올릴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은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쓰러지는 날,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먼저 살리려고 할 것이다. 그 마음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이 회사가 내 심장보다 먼저 멈추는 것을 원치 않는다. 회장은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책장 뒤 금고 기억하지. 그 안에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은 버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 있다. 비상자금, 은행과의 약정, 경영체제 전환 계획, 내가 여러 번 고쳐 쓴 서류들,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누가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당신 손을 붙잡고 있는 거다. 내가 쓰러지는 날, 제일 먼저 금고부터 열어라. 그 다음에 나를 살릴 방법을 찾아라. 이 말
지금 하는 말 그대로 기억할 수 있겠나?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다. 도둑이라고 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금고를 열 수 있겠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모든 오해와 그럼에도 꾹 참고 일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회장님의 약속이면 지키겠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손을 놓았다. 좋다. 이제 나는 조금 안심이 된다. 그날 이후 지은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책장 뒤 금고와 함께 한 문장이 깊이 박혀 살기 시작했다. 쓰러지는 날, 제일 먼저 금고를 열어라. 회장의 건강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 겨울 이후부터였다. 예전에는 회의가 길어져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의자에 몸을 기대는 시간이 늘어났다.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더 자주 사용했고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반쯤 남기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회장은 텅 빈 복도 어디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회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문이 조금씩 떠돌기 시작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병원에서 결과가 별로라더라. 누가 들었다더라 하던데. 그래서 금을 따로 마련하고 계신 거 아니냐? 금고 확인 자주 하신다고 하던데.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눴다. 커피 머신 앞, 흡연실 근처, 복도 끝 작은 소파 위. 대부분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각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 누군가는 회장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맡은 부서가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했다. 가끔 신입 비서의 이름도 그 소문 속에 섞여 떠다녔다. 요즘 회장실 신입이 회장님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냐? 금고 같은 것도 봤을까? 모르는 일이지. 회장님 나이가 있는데 이제 미리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겠어. 지은은 그 말들을 등 뒤로 들으면서 평소보다 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다. 아무에게도 책장 뒤 금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을 향한 시선이 어떻게 변할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은은 입을 다물고 주어진 일을 더 조용히, 더 정확하게 해나갔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하루하루가 속으로는 조금씩 긴장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숫자와 서리로 움직이는 회사 안에도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었다. 바로 가족.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은 부회장으로 늘 회장 바로 옆에 앉았다. 주요 회의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발언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버지, 이제는 과감하게 새 사업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안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장남의 말은 늘 공격적이었다. 회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천천히 대답했다. 빚을 내서 키운 집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더 어렵다. 나는 한 번 이미 그 맛을 봤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였다. 차남은 해외 법인을 맡고 있었다. 겉으로는 본사의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보고를 위해 귀국할 때마다 회장실 근처에서 오래 머무르곤 했다. 형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차남의 말에는 섞여 있는 감정이 많았다. 지은은 두 아들이 회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각자의 표정을 보며 어떤 날은 조용하고 어떤 날은 기류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회장의 모습은 지칠 때가 많았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과 서운함, 질투와 책임감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섞여 있었다. 이 회사의 평판이나 재무 상태보다 이 복잡한 감정들이 언젠가 회사를 한번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것. 회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룹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중요한 회의 일정이 잡혔다. 해외 자본과 손을 잡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길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다. 회의 전날 밤, 회장은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했다. 지은은 시간이 상당히 늦었음에도 회장실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은 먼저 퇴근해도 된다. 회장이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는 자료를 내일 아침 누군가 대신 챙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회장은 짧게 웃음을 보였다. 자신 없는 말은 겸손처럼 들릴 때가 있고 책임감처럼 들릴 때가 있다. 지금은 후자 같군. 다음 날 회의실 앞 복도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뜨거웠다. 외부 투자자들이 도착했고 언론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은 차분하게 물과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장의 얼굴빛을 살폈다. 전날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그러나 회장은 입꼬리를 조금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어쩐지 예감처럼 들리기도 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외부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공격을 쏟아냈고 일부 임원은 그 의견에 힘을 실었다. 회장은 모든 의견을 끝까지 들었다. 지은은 회의실 뒤편에서 물과 서류를 나르며 한편으론 회장의 숨소리를 살폈다. 처음에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숨 고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마지막 발표가 끝나갈 즈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결정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내리겠습니다. 말은 또렷했다. 그때였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던 회장의 발목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은은 뒤에서 그 장면을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처럼 바라보았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빳빳하게 굳어졌다. 회장의 손이 연단을 짚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끄러졌다.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무겁게 바닥으로 향했다. 지은의 입에서 본능적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회장님, 임원 몇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누군가는 회장의 몸을 받쳐들었고 누군가는 벌써 휴대전화를 들고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다. 맥이 약합니다. 의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단숨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은은 회장 옆에 엎드려 기계음과 사람들의 외침 사이에서 회장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창백한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은은 귀를 회장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금고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다. 지금 금고 열어라. 단어 하나하나가 겨우 이어지는 소리였다. 그 말을 끝으로 회장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은의 머릿속에
겨울밤 잡고 있던 회장의 손이 떠올랐다. 쓰러지는 날, 제일 먼저 금고를 열어라. 그 문장이 벼락처럼 가슴을 때렸다. 구급차 호출이 완료되었다는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의무실 직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와 조심스럽게 회장을 옮겼다. 사람들은 누군가는 울상이 되어 누군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회의실 안을 서성였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가족과 임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지은은 눈앞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을 따라 구급차에 타야 하는가? 회장실로 달려가 금고를 열어야 하는가? 머릿속에서 두 선택이 부딪혔다. 마음은 회장 곁으로 향했다. 지금까지 바로 옆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일해온 사람으로서 그 곁을 떠나는 것이 불충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손등에 남아있는 온기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겨울밤 회장이 손을 잡고 했던 약속. 나는 쓰러지는 날 제일 먼저 금고부터 열어달라고 부탁한다. 그 문장은 책임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지은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복도로 몸을 돌렸다. 지은 씨, 어디 가는 겁니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 끝 회장실 방향의 안내판이 비상구 불빛 사이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긴 복도를 달려가면서 지은은 생각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선택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회장님을 두고 금고를 먼저 찾은 비서. 그 말만 들으면 얼마든지 욕을 먹을 수 있는 행동. 그럼에도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누군가는 금고를 열어야 했다. 그 역할을 회장이 자신에게 맡겼다. 지은은 복도를 가르며 달려나갔다. 발소리가 빈 복도에 크게 울렸다. 회장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방 안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회장이 앉아있던 의자, 책상 위에 놓인 안경, 반쯤 남은 커피, 정리되지 않은 회의 서류. 지은은 숨을 고르며 곧바로 책장 앞으로 걸어갔다. 손가락 끝으로 숨겨진 금속 버튼을 찾았다. 금속이 손끝에 닿는 순간 잠시 손이 멈췄다.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걸 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회장이 쓰러진 그 순간 비서가 회장실 금고를 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시선이 향할까? 그럼에도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말했다. 이걸 열지 못하면 회장이 준비해둔 모든 계획은 이 안에서 함께 묻힌다. 지은은 견고하게 꼬인 생각들을 짧은 숨과 함께 밀어냈다. 손가락으로 금속 버튼을 눌렀다. 짧은 전자음이 들리고 책장 한 칸이 앞으로 밀려나왔다. 회색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은 숫자판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차 안에서 회장이 한번 중얼거렸던 숫자들, 해고당하던 날의 날짜라고 자주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하던 그 이야기. 처음 두 자리를 눌렀을 때 회장이 혼자 견뎌낸 밤들이 떠올랐다. 마지막 자리를 누를 때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회장님, 제가 열겠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쿵 하는 소리가 금고 안쪽에서 울렸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열몇 명의 시선이 한 번에 쏟아졌다. 재무 담당 임원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 뒤를 비서팀 직원과 법무팀 과장이 따랐다. 모두의 눈이 금고와 지은의 손으로 향했다. 재무 담당 임원은
한 걸음에 금고 앞까지 다가와 지은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회장님이 쓰러지신 상황입니다. 왜 금고를 열고 있습니까? 손목이 아플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지은은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제일 먼저 금고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임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런 말을 언제 들었다는 겁니까? 회장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당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입인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숨도 제대로 안 돌아왔을 텐데 벌써 금고를 열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회장님이 너무 믿으신 거지. 지은의 귀에 그 말들이 하나씩 박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은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서러움을 억지로 눌러 담았다. 회장님이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쓰러지는 날이 오면 제일 먼저 금고를 열라고, 그 다음에 본인을 살릴 방법을 찾으라고요. 임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말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금고를 먼저 여는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회장님의 재산과 서류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신입 비서가 가장 먼저 손을 대다니 그것부터가 상식에 어긋납니다. 지은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손을 놓는 순간 회장과의 약속도 함께 놓치는 것 같았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법무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차피 금고는 이미 열렸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회장님의 의도가 명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손목에서 힘을 뺐다. 좋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 이 금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기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지은 씨, 당신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금고 문을 당겼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회장실 안공기를 갈랐다. 금고 안에는 지은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두꺼운 서류 뭉치, 검은 봉투 몇 개, 그리고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노트. 가장 앞에 놓인 서류 묶음에는 붉은 끈이 묶여 있었다. 겉장에는 또렷한 필체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비상시 실행 계획. 법무팀 과장이 서류를 펼쳐들었다. 은행과의 비밀 협약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이나 경영 공백으로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칠 경우 지분 일부를 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계약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다. 이건 비상경영체제 전환 계획입니다. 회장이 의식을 잃거나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누가 임시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각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사퇴해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네요. 장남 부회장의 이름, 차남의 이름, 몇몇 임원의 이름이 서류 곳곳에 등장했다. 그 이름 옆에는 회장의 손글씨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신중하지만 빠르게, 욕을 먹더라도 피해야 할 결정. 이 사람에게 맡기지 말 것. 법무팀 과장은
손글씨가 있는 부분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대충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정을 거친 흔적이 있습니다. 날짜가 최근까지 이어져 있네요. 회장님이 몸 상태를 계속 의식하면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은은 금고 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돈다발이나 금덩어리 대신 종이와 잉크가 가득한 공간. 회장에게 금고는 비밀스러운 보물이 아니라 미리 써둔 두려움과 책임의 기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고 가장 안쪽에서 흰 봉투 하나가 나왔다. 겉면에는 또렷한 필체로 이사회 앞으로 라고 적혀 있었다. 법무팀 과장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류를 꺼내 펼치자 방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과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나는 아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숫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해 보려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숫자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같은 말도 전혀 다른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말보다 시간의 흐름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금고 안에는 내가 가장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여러 번 고민하며 정리한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은은 회장실에서 혼자 서류를 고치던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과장은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누군가는 내가 쓰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자리를 두고 다음 수를 계산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그 세 부류 중 어느 쪽도 쉽게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고를 가장 먼저 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급으로 보자면 신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숫자를 들여다보는 눈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금고를 열었다면 그 행동을 의심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부른다면 이 편지가 그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팀 과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내려갔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이 나의 자녀이든 임원이든 혹은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회사가 내 이름보다 오래 남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지은 씨,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편지 끝에는 회장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편지를 듣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지은에게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의심하던 눈빛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재무 담당 임원은 편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은 씨,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신 상황에서 금고를 먼저 여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심부터 앞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회장님 의사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편지를 읽어보니 회장님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법무팀 과장도 한마디 보탰다. 이 편지와 서류가 있다면 이사회에서도 회장님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적힌 대로 움직이는 것이 회장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장남 부회장은 아직 복도에서 회의 상황을 정리하다가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편지와 서류 내용을 들은 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회사를 먼저 보셨군요. 이렇게까지 혼자 고민하고 계셨다는 걸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붙였다. 회장님은 누가 회사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금고 안에 넣어두셨던 것 같습니다. 방 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지은을 향하던 날선 시선은 조심스러운 인정으로 바뀌었고 금고 안 서류를 향하는 손길은 작지만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결국 이사회는 회장이 남긴 서류와 편지를 바탕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투자는 잠시 미루고 이미 정리하기로 했던 사업부터 차근히 정리해 나갔다. 은행과의 비밀 협약도 서류에 적힌 절차대로 진행했다. 몇몇 임원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빈 자리를 채웠다. 그 기간 동안 회장은 병원에서 조용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회장이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회복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식은 돌아왔다는 말에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장남이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아버지, 금고는 지은 씨가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편지와 서류를 보고 이사회가 비상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회사, 숨은 붙어 있나? 가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예,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계획 덕분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럼 됐다. 이제 나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 말에 장남은 고개를 숙였다. 몇 달 후 회장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회사에 들러 창 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지은은 여전히 비서 자리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서류를 관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은 조금 달라졌다. 회장실 신입비서 대신 그날 금고를 연 사람이라는 말이 자주 뒤따랐다. 그 별명에는 질투와 존경, 부러움과 감사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 말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회장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은 오랜 망설임 끝에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에 글을 보내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 보여야 비로소 자신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는 한 회사의 회장실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오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던 날, 저는 회장님 곁이 아니라 회장실 금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행동만 놓고 보면 저는 제일 먼저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복도를 달릴 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약속만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 쓰러지는 날, 제일 먼저 금고를 열어달라고. 사람마다 가장 먼저 붙잡고 싶은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싶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키워온 회사를 지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에게 금고는 돈을 숨겨놓은 곳이 아니라 오랜 두려움과 책임을 미리 글로 적어 숨겨둔 장소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어느 쪽 선택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잘못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회장실 금고 앞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던 의심과 비난이 지금도 완전히 잊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서 나온 편지 한 장이 그 오해의 무게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을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묻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슴속에 품은 약속과 소신이 있다면 그 선택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금고 안에서 나온 편지처럼 당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그날 금고 앞에서 떨던 내 손과 지금 이 순간 오해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은 드림, 오늘 사연은 쓰러지는 회장 곁을 떠나 금고로 달려가야 했던 한 신입 비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금고 속 편지 한 장이 그 오해의 무게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을 견디시면서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이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렸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긴 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 역할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시는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